전반부는 장원수가 주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장원수는 여러분 지금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대립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자, 이런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일 높은 애가 선우왕. 그렇지. 그 이 선우왕을 따르는 애가 총날이었고, 총날인지도 모르고 공격한 애가 있었지? 불막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서공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서공달은 얘 편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후반부에 가서는 여러분 이제 주인공이 드디어 나와요. 후반부에 이대봉이 나왔고, 이대봉도 여러분 누군가와 접전을 하는데, 그 접전한 이유가 얘들아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였지. 그럼 그 오랑캐가 누구였어? 흉노족이었어. 그렇지. 그러면 흉노왕이 왔고, 그 흉노왕의 적진에 이대봉이 혼자 들어가서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제일 처음으로 무찌른 애가 누구지? 묵퉁남이었고요. 그리고 묵퉁남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중군장이 있었어요. 그 중군장이 누구예요? 동돌수. 그렇지. 얘네들을 무찌르는 이야기였어요. 자, 전투의 그 순서나 이런 게 조금 복잡한 지문이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대봉하고 장원수는 둘 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장군들이에요? 천자. 그렇지. 그래서 이러면 중간중간에 천자께 교지를 올렸다 막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 그러니까 천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게 이대봉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백합선전을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는 여러분 애정소설인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막 전쟁 나가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영웅소설로 다시 바뀌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애정소설이 영웅소설로 나오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우선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이 맞았는지 내용 스토리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다시 봅시다. 우선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와야 해요. 여자 주인공이 조은하였는데, 조은하가 여러분 그 길에서 우연히 어떤 1,2소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1,2소년이라고 부른 거야. 그 소년을 만나. 근데 그 소년을 딱 만나니까 여러분 그 소년이 증표로 뭘 줬어요? 여러분 부채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선이죠. 이 선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부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부채를 징표로 준 거야. 그러면 이 부채를 이러면 사랑의 징표로 딱 줘서 이러면 집에 와서 그 부채를 딱 펼쳐봤더니 이러면 이 남자 이름이 거기 쓰여져 있네. 뭐라고 쓰여져 있었어 얘들아? 유백로라고.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 부채에 유백로라고 하는 이름만 적혀져 있었던 게 아니야. 뭐가 적혀져 있었냐면 유백로의 사주, 조은하의 사주도 적혀져 있어서 둘이 천생연분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은하가 이 사람이 내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얘를 찾아 나서고, 그때부터 조은하는 얘를 배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조은하가 너무 예쁘고 얘들아 참하다는 말을 들어서 누가 여러분 구원을 해요? 최국양이. 그렇지. 자, 최국양은 이 나라의 상설의 관직이 꽤 높아 얘들아. 그렇지. 자, 이 상서에 누구랑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이 서자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자는 어떤 아들을 서자라고 해? 자, 적자, 서자, 장자가 있어. 여러분 얘가 첫째 아들. 응? 여러분 서자는 첨에게서 난 아들, 적자는 처에게서 본 아들이야. 그래서 적장자란 말 쓰잖아. 적장자가 아니라 처에게서 본 첫째 아들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서자랑 결혼을 시킨대. 근데 서자지만 그래도 집안이 좀 빵빵한 집안이었나 봐. 그래서 조은하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구였어요? 조성로였잖아요. 조성로가 이 최국양의 구혼을 받아들이죠. 승낙을 해요. 이러면 승낙을 하는데 조은하가 그때부터 식은전폐를 해버려. 왜 식은전폐를 할까 얘들아? 결혼을 하기 싫지. 그치? 왜냐면 자, 봐보세요. 항상 여러분 옛날 애정소설에서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옛날 가치관으로 생각할게. 지금은 부모님이 반대해도 여러분 그냥 혼인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부모님 마음에 못 받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혼인신고해도 돼요. 나 혼자.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해요. 이게 그냥 사회적인 풍습. 그러니까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 그게 효율을 다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의 배필이 누구라고 생각해 얘들아? 유백로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조은아는 이걸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얘들아 시근전폐를 하는 거야. 즉 내적 갈등을 겪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애정소설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르면 옛날에는 이런 부모님에게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막 요즘에 사극에 나오는 그런 얘들아 말들 다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안에서 시간전폐를 하면서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이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승낙했던 걸 뭘 한 거야 얘들아? 결혼을 거절을 해버린 거야. 자, 이걸 거절을 하니까 최고경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앙심을 품어서 얘를 괴롭히네. 그래서 얘랑 대립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때 마침 여러분 가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오랑캐거든요. 오랑캐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백로가 뭘로 나갔지 얘들아? 원수로 나갔는데 여러분 최고경의 모함과 여러분 가달이랑 싸우는 접전 중에 위기를 맞게 되죠. 그걸 누가 해결해줘야 여러분? 조은아가 해결을 해주네. 그러면 조은아가 싸우고 얘도 싸우는 거야. 근데 조은아도 여러분 뭘로 해서 여러분 이 참전을 한 거야 얘들아? 대원수로. 그러면 여자가 참전할 수는 없거든? 뭘 했을까? 낭장을 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조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너 좋다고 너 찾아다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죽었어. 이게 15번. 그러면 15번의 대원수가 말한 내용은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 가짜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그 여자 봤다는데 그 여자 죽었더라.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유백로를 떠보려고 하는 거지. 시험해보려고 하는 거야. 왜? 이번 두 번째 만남인 거거든? 얘랑 두 번째 만남이니까 진짜 내 배필인지 아닌지 이 사람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본 거야. 근데 유백로가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백로 앞에서 일부러 조은아가 부채를 어떻게 해요? 탁 펼쳐서 보여요. 그러니까 유백로가 저 부채 내가 준 건데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그 부채 어디서 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19번째 원수가 뭐라고 얘기했어? 할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당연히 거짓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할아버지한테 받았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게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해피엔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학선전은 여러분 인물들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여성의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우리 비문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선생님 비문학 이 지문을 여러분 왜 이제 이 해야지 시리즈에 넣었었냐면 여러분 혹시 기출 여러분 문제에서 해결의 변증법 나왔던 거 혹시 알겠어요? 여러분 2023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2012년 수능 지문에 해결의 변증법 이 지문이 선생님들이 다 손꼽는 여러분 정말 이다 수능 출제진들이 너무 잘 만든 지문.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손꼽는 지문이야.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재를 조금 비슷한데 조금 더 심화된 지문을 선생님 밑에 지문을 넣어 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해결 변증법 지문 혹시 안 읽어본 친구들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최근 기출이란 말이에요. 2월이에요, 여러분. 근데 방학 끝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읽어본 친구들은 비교하면서 읽어보라고 선생님 넣어본 거고, 만약에 아직 안 읽어본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한번 읽고 나중에 이걸 읽어봐서 이렇게 제재가 계속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사자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를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예술의 역사를 얘기하겠대. 근데 그 예술의 역사가 특수하고 자족적이지 않대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술을 단독적으로 보지
않겠다. 왜? 뒤에 뭐라고 나왔어 얘들아? 거시적 차원으로 보겠다고 했거든.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누구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대? 정신사와 발전 원칙에 의거해서 봐야 된다는 게 그게 헤겔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거하다라는 말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문맥적인 의미나 아니면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분 선생님 한번 의거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라고 거기 문제에 넣어놨는데 의거하다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안 찾아봤어? 여러분 대충 문맥으로 찾아봤던 느낌이 뭐였어? 어떤 느낌이야? 이거에 그치 비롯하다 근거하다라는 뜻이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근거하다 이게 비롯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말의 뜻을 잘 보면 예술사를 단독으로 볼 게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누구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정신사와 발전 원칙이랑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신사랑 발전 원칙에 의해서 예술사가 만들어졌으니 같이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자라는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그러면 여러분 작품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말을 많이 잘 써놨나 봐. 그럼 여러분 이 말은 헤겔은 어떤 측면으로도 여러분 작품을 본 거야? 미시적인 측면. 맞아. 왜냐면 여기 거시란 말 나왔으니까 이런 미시적인 측면으로도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작품을 설명했고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거시적 차원으로 뭘 다뤘기 때문이야 얘들아? 정신을 다뤘기 때문이지. 철학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다루는 학문이잖아. 그러니까 정신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예술이기 때문에 이걸 철학적 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헤겔이 가지고 있는 헤겔 예술론의 의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의의가 제일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는 예술사를 상징, 고전, 낭만이라고 불리는 세 단계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모두 얘랑 관련된 애들 다 숫자를 매기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유의할 건 이 단어들이 특정 예술 유파를 일컫는 일반적인 용법이랑은 사뭇 다르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술을 보면 뭐가 있어 얘들아? 막 야수파, 뭐 인상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가 있어. 근데 거기 나오는 고전주의, 낭만주의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자, 즉 이 세 용어는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으로서 1차적으로는 태고의 오렌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을 각각 대응한대요. 그럼 누가? 예술사가. 그러면 예술사랑 문명사랑 같이 뭐해서 보자? 연결해서 보자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번호 매겨줘야 했었어.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 그러면 낭만은 언제? 낭만은 언제? 중세. 그 다음에 고전은 언제? 고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상징은 어디? 오리엔트.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좀 더 신층적인 차원으로는 자연종교, 예술종교, 계시종교 이러면 또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건 읽으면서 그냥 바로바로 1, 2, 3번 매겨주면 되지 않을까?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한대요. 그래서 자연종교, 예술종교, 계시종교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전적인 단계에서는 이런 무슨 종교가 나왔다는 거야? 예술종교가 나왔다는 거야. 나아가 이러한 대응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신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지문 읽어봐서 알겠지만 신이라는 단어 계속 들어봤었죠. 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자, 그것의 외적 구현, 그 외적 구현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부를 거래? 형식으로 부를 거래. 이 일치 정도에 의거한대요. 자, 이런 의거한다는 말 또 나왔어. 근거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대응 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내용과 형식이 얼마나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얘네에 의해서 얘네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용과 누구에 의해서 형식의 일치 여부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도 넣어놨어. 5번째 문장에 단계적 설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속 보면 발전 원칙, 단계적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럼 이 말은 1, 2, 3, 상징, 고전, 낭만이 똑같은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야, 얘들아.
단계라는 건 뭐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술사든 문명사든 종교든 얘네들이 다 대응이 되는 것들이잖아. 1, 2, 3번이 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애들은 여러분 어떤 수준? 조금 부족한 수준. 근데 3번으로 갈수록 어떤 수준? 수준이 좀 높은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대. 자,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는 건 여기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 자, 게다가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게다가 이 범주,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장르에 적용된다는 말 딱 보자마자 바로 1, 2, 3번 또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자, 얘는 연결되어서 첫째, 일단 태고 오리엔트에서는 전투기,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는 여러분 조각이, 그 다음에 낭만에서는 회화, 음악, 시, 문학이 차례로 대응이 된대요. 자, 장르론과 결합된 이 예술사론을 통해서 해겔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을 할 거래요. 자, 여러분 7번째 문장을 잘 해석해야 이번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여러분 여기가 상징이란 말이야. 이 상징 단계에서는 음악이 있어요? 없어요? 잘 읽으세요, 여러분.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걸 뭐한대? 인정한대. 그럼 여러분 여기 음악 있어. 미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조각도 있어.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도 있어. 근데 대표하는 건 건축이라는 거야. 이 말이야. 그러면 낭만도 여러분 낭만도 똑같이 낭만 음악 있어. 여러분 미술 있고 여러분 조각 있어요. 건축 있어요. 그런데 대표하는 건 누구다? 회화, 음악, 시문학이라는 거야. 이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요 말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이번 문제 풀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1문단은 선생님이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접목하면서 얘들아 같이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한번 갈게 얘들아. 이런 맞게 썼는지 한번 비교해봐 얘들아. 자, 해겔의 예술사는 정신사와 발전 법칙이 이 선생님이들아 유사하다라는 말을 왜 썼냐면 얘에 기반했기 때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말을 썼지만 이런 뭔가 근거하다 비롯하다라는 말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의거하다라는 말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해겔의 예술론이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하는 이유는 보편적 정신사와 그 발전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해겔의 예술사는 문명사랑 종교적 유형 단계, 지성 일반의 발전, 원칙, 장르론 이 네 가지에 각각 대응이 되죠. 자, 의거하다라는 말을 선생님 왜 유사하다라고 하는지 알겠지? 여기서 비롯돼서 계속 그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것들로 설명하고 있어서 써놨지만 원래는 근거하다야.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장을 통해 해겔의 예술사는 각 단계가 발전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내용과 의미가 유사한 단어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과 유사한 건 여러분 신의 외적 구현, 그것의 외적 구현이란 말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보면 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본다는 거야. 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상징적 단계는 여러분 인간 정신이 아직 절대자를. 근데 여러분 절대자가 누구야? 신이잖아. 근데 신이 뭐예요? 아까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잖아 얘들아. 내용으로 다 바꿔야 돼. 여러분 내용을 어떤 구체적인 실체로서 여러분 자 구체적 실체라는 건 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분 어떤 실체잖아. 신을 표현한다는 건 외적 구현을 시킨다는 거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돼? 형식이야. 맞아.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서 인식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절대적인 무엇. 여러분 절대적 무엇 할 때 저 무엇이 누구예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다른 말로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향해서 어떤 절대적인 내용을 향해서 내가 그냥 막연한 욕구만 지니고 있는 상태. 이걸 여러분 상징적 단계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신을 얘기하고는 싶은데 그 신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오리엔트 자연 종교로 대표되는 이 단계에는 신적인 것, 여러분 신적인 것이 뭐예요? 내용, 그렇지. 그러면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 여러분 이건 형식이야. 맞아.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 형식이 내용을 찾아 헤매는 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감관을 압도하는 거대 구조물이 건립이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거대 구조물은 앞에 나왔던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건축.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첫 번째 상징적 단계에 대표하는 장르가 누구라는 거야? 그게 건축이라는 거야. 자, 이 건축이 건립되긴 하지만 그건 그저 신을 위한 공간의 구실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신이 놓일 자리에는 신의 특정한 덕목, 예를 들면 어떤 강함 아니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 사자가 대신 놓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신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신이 강한 존재의 이런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만 갖고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신은 되게 복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을 단순히 뭐라고 보는 거야? 그냥 강하다. 신을 그냥 위대하다. 그러니까 강하니까 제일 센 동물인 누구에다가 빗대는 거야? 사자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고대에 피라미드에 있는 여러분 그 스핑크스도 누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야? 사자의 모습을 띠거든. 걔가 신의 대리야. 신의 대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신 센에 그 무조건 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보이는 센 애들로만 딱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생각해봐. 신들의 제일 대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우스를 무슨 동물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해요? 제우스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 있어. 독수리? 맞아. 새 중에서 독수리로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 중에서 제일 세네. 이런 식으로 그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떤 신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 무슨 종교가 나온 거예요? 자연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몽신화를 보시면 그게 고대잖아요. 주몽신화를 보면 여러분 주몽이 어디서 태어나요? 아래서 태어나죠. 근데 그 아래에 태어나기 전에 유아의 뱃속에 있을 때 유아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돼요? 태양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그러면 고대 고구려는 어떤 자연을 숭상을 했을까요? 태양, 제일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제일 빛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생각하고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미약한 내용을, 이런 미약한 내용이 뭐야? 신이잖아. 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거대한 형식으로만 표현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형식이 너무 큰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폴론 신전이나 아니면 아테네 신전이 지금 형태가 좀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기둥이 이만해. 근데 그 기둥 몇십 개씩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신을 그렇게 위대한 여러분 건축으로만 표현을 했던 거지. 그래서 미의 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앞에 1문단에서 미가 실현이 되거나 예술을 표현하려면 누구와 누구가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용과 형식이 지금 일치하지 못하는 상태죠. 왜냐면 형식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미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단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빈칸 정리해보면 1문단에 선생님이 얘들아 절대자랑 절대자를 구별하는 걸 내용과 형식으로 다 바꿔서 아까 읽었어.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넣어서 읽으면 되는구나 라고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상징적 단계는 여러분 형식이 훨씬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형식을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건축과 같은 거대 구조물이 이 단계를 대표하는 장르가 돼버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거는 아까 읽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고전적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이런 불일치. 그럼 여러분 이 불일치가 몇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상징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극복된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돼? 일치가 된다. 자, 일치가 되면 아까 뭘 읽을 수 있다고 했더라?
그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미를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을 근본적으로 인간적 특질을 지니고 있는 분명한 대상으로 인식을 했대. 근데 아까 앞에서 상징에서는 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얘들아 이해를 했대 못했대? 못했지. 근데 이제는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구나 분명하게 인식을 했대. 그럼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절대자는 어떤 생소한 자연물이 아니라 3차원적인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말을 바꿔보자. 절대자는 내용이잖아. 그럼 이 내용을 어떤 자연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내용을 인체를 그대로 형상화했대. 그러면 여러분 신을 인간으로 그대로 외적 구현을 시켜놓은 거야. 그럼 이게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도달하게 된 거예요. 내용을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대표되는 장르가 그래서 조각인 거예요. 왜냐면 조각을 통해서 인간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너스상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고대 그리스의 그 비너스상을 보면 팔이 지금 잘려나가서 없기는 하지만 어떤 여러분 그 비율로 다 재도 황금 비율이래. 그러니까 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다음 다시 할게.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고대 그리스의 조각은 더 이상 재현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네. 자, 나아가 예술 그 자체가 신성의 직접적인 구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술이 신성의 직접적 구현이에요? 그대로 표현했으니까, 그치? 예술을 통해서 조각을 만드는데 그 조각은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신 자체가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단계의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가 돼버렸고, 그래서 예술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막 유럽 여행을 가면 대부분 성당들을 많이 가거든? 그러면 그 성당에 가면 아직도 여러분 그 옛날에 얘들아 그려졌던 여러분 그 그림들이나 조각들이 남아있어. 그럼 막 얘들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이나 이런 거 아직도 있거든?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다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그거는 그림일 뿐이잖아요. 조각은 그냥 돌멩이일 뿐이고, 너무 약간 이렇게 기독교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불교도 얘들아 그 불교 부처님 상 보면 그냥 이거 돌덩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 다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선생님 이거 종교 모독이 아니야? 여러분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는 여러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고전적이니까 고전적 내용도 한번 비교해보자. 자, 우선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답을 길게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내용과 형식이 뭐 한다고 정리해주면 돼 얘들아? 그냥 일치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근데 뒤에 선생님 써놓은 것만 한번 다시 같이 볼게. 형식이 너무 거대해서 내용이 미비한 상징적 단계를 이 고전적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바꿔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일치한다라고 해도 되지. 고전적은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 얘들아. 그러니까 미술의 완성 단계가 어디다? 고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미적 정점에 안주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미적 정점이 어디예요? 고전적, 그치? 이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즉 지성은 절대자를 여러분 그 내용을 인간의 신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게 된대. 얘는 여러분 누굴 나타내는 거지? 신을 나타내는 거거든? 신이면 누구야 얘들아? 내용이야. 이제는 여러분 그전에는 내용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순수한 정신적 존재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엄마가 그 불교를 믿어서 선생님은 그 가끔 이제 절에 가거든요. 그럼 그 절에 가면 선생님이 가는 그 절에 그 이제 맨날 가니까 그 이모들이잖아. 그 정말 독실한 그 불교 신자 이모들이 있어. 그럼 그 이모들이 108배 다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3, 4, 5 모여서 수다 떨거든요. 그리고 그 수다도 옆에서 듣고 있으면 진짜 약간 진짜 가관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 너무 얘들아 꿈을 막 꿔도 어떤 이모가 꿈을 꿨는데 얘들아 막 불꽃이 막 날아오더래. 불꽃을 맨 처음에 피했대. 왜냐면 뜨거울 것 같아서. 근데 피할 수 없이 얘들아 그 불꽃이 자기한테 막 다가와서 자기를 막 이렇게 감싸는데 처음에 뜨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포근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땐 그 불꽃이 부처님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나게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지.
꿈보다 행복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이모는 부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불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꼭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상을 띠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순수한 정신적 실체라는 걸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신은 존재할까요? 여러분 신은 어디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사람마다 다 정신적인 인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단계가 여러분 낭만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내면성이 그럼 봐봐 정신이 여러분 신이잖아. 그럼 얘를 뭐라고 바꾸면 돼 얘들아? 내용이라고 바꾸면 되고 그러면 감각적 외면성이라는 건 여러분 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외면으로 드러낸 거죠. 그럼 뭐라고 바꾸면 될까? 형식이야. 그럼 말을 바꿔볼게. 내용이 형식을 압도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얘가 부동어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얘들아 이 문장을 가지고서 아래 얘들아 내용과 형식이 부동어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조각의 3차원성을 탈피한 이 회화를 시작으로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 장르가 됨으로써 예술 또한 감각적 요소가 아니라 정신적 요소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당시의 낭만은 음악으로 여러분 미술로 여러분 대표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 추상미술이나 추상음악을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의 그 복잡한 정신을 추상화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러면 막 추상 어떤 음악으로 만들어도 내 감정 같은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장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일어난대. 그러면 이런 부조화는 앞에 나왔던 단어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불일치야. 맞아요. 얘들아 불일치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단계는 상징적 단계랑은 질적으로 다르죠. 왜? 내용의 차이가 만들어질 거니까. 자, 상징적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적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너무 미비했지. 그런데 낭만에서는 여러분 감각적인 형식이 얘들아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고차원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을 해요. 내용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나아가 이 단계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역사의 최종 지점이에요. 여러분 미는 어디가 최종 지점이에요? 고전이었어. 그치? 근데 정신과 역사는 여기가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들은 낭만에 포함시킬 거래. 근데 자, 여러분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들이라고 했거든? 근데 아까 낭만은 여러분 아까 문명사에서 언제를 얘기했어 얘들아? 중세. 그치? 그러면 중세 이후가 언제야? 근대. 근대 이후는 뭐야? 현대. 그러면 근대와 현대는 어디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낭만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해석해야 이번 문제 풀 수 있죠. 이번에 근대랑 현대란 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대와 현대는 모두 낭만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말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야 얘들아. 이 말이 1문단에도 이미 나왔어. 자, 여러분 1문단을 한번 보시면 1문단의 네 번째 문제 한번 봐봐. 여러분 네 번째 문장을 봐봐. 문장에 얘들아 뭐라고 나와 있어? 중세부터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조사는 정말 중요해요. 비문학에서는 조사들 중요해. 그래서 중세부터 여러분 근대 현대는 여러분 모두 다 뭐에다 대응시키겠다? 낭만에 대응시키겠다는 걸 이미 앞에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랑 아까 뒤에 나온 말을 가지고서 이번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아래 부분도 가볼게. 자 여러분 빈칸 한번 채워보자. 1번에서 미적 정점과 동일한 의미는 고전적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낭만적 단계는 내용이 훨씬 더 큰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정리하면 다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불일치라고 써도 되지. 불일치라고 정리해주면 되고. 자, 상징적 단계와 낭만적 단계의 공통점은 내용과 형식의 차이점, 이런 불일치가 있고 그런데 내용의 차이는 존재한다. 공통된 차이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여러분 예술의 가장 아름다운 단계 고전. 근데 여러분 정신과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단계는 이건 낭만.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문단을 한번 가보자. 자, 주목할 건 해겔이 순수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 완성, 하강의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이행 모델을 만들었대. 그러면 여러분은 읽으면서 아까 그 번호를 매겼으니까 여러분 출발은 상징, 고전은 완성, 그 다음에 낭만은 하강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근본적인 정신사적인 차원에서는 출발, 여러분 상징은 출발, 고전 상승, 낭만 완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모델을 만약 그래프로 그리라고 하면 여기가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 3단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순수 미학적 차원의 모습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 맞아.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정신사적 차원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쭉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각각 여러분 이 모델이 봐보세요. 정신사랑 발전 원칙에 의거해서 얘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델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왜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선 예술미를 이 가운데 고전에서 다루게 하고, 그 다음에 후자의 차원에서의 낭만은 지성의 정점은 낭만에서 만들었대. 나아가 일견불일치, 이런 일견불일치라는 건 일견이 한눈에 봐도 라는 뜻이야. 한눈에 봐도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를 시킨 이유는 그에게 이 모델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델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두 가지 이유, 이중적 기능 한번 찾아볼게. 자, 위로 올려서, 자 우선은 여러분 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여러분 기능 1번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 차원에서 오히려 퇴보하도록 구성된 이 이유는 한편으로는 추도, 여러분 추가 뭐야? 못났다, 얘들아 못생겼다, 이러면 아름답다의 반대말이잖아. 그러면 이런 추의 개념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는 당시의 시대는 물론이고 개념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을 해서 그 당시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얘들아 고전에서는 절대 예술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들도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예술도 이러면 다 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술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기능 1번의 가장 중요한 단어 얘들아 꼽으라고 하면 몇 음절로 된, 3음절로 된 단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야? 포섭력.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별의별 얘들아 이 예술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러면 그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여러분 경매를 했는데 이 사람 얼굴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놨는데 그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흰 종이야. 근데 흰 종이만 이렇게 줬어.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려진 그림이거든. 그 그림을 얘들아 몇백억 원에 얘들아 경매 낙찰이 됐어요. 근데 낙찰되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재단기에 이렇게 쭉 갈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팔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산 사람이 너무 빠기 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 퍼포먼스도 얘들아 금액에 들어간 거네. 그렇게 해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것도 예술로 포함할 수 있는 거야. 누구의 덕분에? 이런 예술의 이론 덕분에. 예술은 참 심오해 얘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시작돼야 돼? 기능 2번을 시작해야지. 기능 2번은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여러분 절대자를 어떻게 제시할까라고 하는 이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고대 그리스로 한정을 해요. 왜요? 인간으로 표현하면 됐었거든요. 조각으로 표현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최고지성으로 여러분 그 영역을 어떻게 했대? 이관을 시켰대. 이관이 뭐야 얘들아? 옮겼다. 그렇지. 그러면 최고 여러분 봐봐. 얘는 계속 발전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딱 끝날까요? 지성과 역사는 계속 발전해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신을 다룰 때 신은 계속 발전해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이관을 시켜서 신을 계속 발전적으로 얘들아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예술의 종언 명제라고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대요. 예술의 종언이라고 했을 때 종언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끝났다라는 뜻이거든. 예술은 여러분 신을 표현하는 게 어디에서 끝났다? 고전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걸 명제를 만들어놨다는 거야. 누가? 헤겔이. 이게 헤겔의 기능이라고는 표시했지만 사실은 헤겔의 이 예술론이 갖고 있는 의의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의 두 가지를 쓰라고 했거든. 그 의 두 가지가 기능 1, 2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아래 써놓기는 했지만 여러분 기능 1, 2번 쓰시면 돼요. 1번은 여러분 예술비가 퇴보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 포섭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던 거다. 두 번째 절대자라고 하는 제시를 여러분 철학이 담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했으면 그럼 이제 현대소설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현대소설은 이번은 여러분 나 문제 풀까? 일단 문제 풀까? 이거네. 내가 문제 풀게. 자, 이런 문제 여러분 푼 거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1번.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지? 왜냐면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런 이 합치하냐 합치하지 않냐를 갖고 상징 고전 낭만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해석이다. 여러분 이 해겔이 이 시적으로만 보자고 한 거야? 아니지. 작품만 보자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으로 보자? 거시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겔의 입장이랑은 다른 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발전에 의해서 추동이 된대요. 여러분, 추동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어떤 원동력? 여러분,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그럼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의거하다란 말 똑같은 거네. 그러면 여러분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정신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대. 그럼 맞잖아. 정신사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말이야. 작품들의 미적 수준의 차이는 여러분 미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었잖아요. 그 이유는 장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장르랑 상관이 있죠. 왜냐면 얘네가 다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관한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해야 맞지. 자, 세 번째. 문명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건 문명사를 접근을 시키는데 근데 문명사는 누구랑 대응이 돼? 예술사랑 대응이 되지. 그러면 예술사는 여러분 얘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얘도 얘에게 대응이 되니까 얘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명사는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대. 그러면 여러분 인간 정신의 발전 원칙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네. 자,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연계해서 설명했잖아요. 거시적인 차원으로. 그 답은 3번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인 차원을 표출한대. 자, 이러면 예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신이잖아요. 근데 왜 인간의 정신을 드러내요? 이거는 본문에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본문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 자,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판단돼야 된다. 여러분 아까 예술은 뭐하고 뭐가 합쳐져야 된다고? 형식과 내용이 합쳐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이 합쳐져야 여러분 판단돼야 된다라고 해줘야지. 자, 다섯 번째. 예술 양식의 변화의 근원은 여러분 예술 양식이 변했던 이유는 즉 여러분 장르랑 여러분 저 예술사가 바뀌었던 이유는 정신사에 의해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정신적 욕구에 의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 내면에 있는 정신적 욕구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와 있었어 얘들아? 이 본문에 없는 말. 본문에 없는 말이야. 본문에 없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모든 시대의 작품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요? 단계라는 말을 썼으니까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해줘야지. 그치? 그 답은 3번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문제를 한번 보자. 2번은 여러분 이런 문제는 사실 말장난의 문제들이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 이제 번호를 매겼잖아요. 번호가 매칭이 잘 되는지만 확인해 주셔도 돼요. 자, 보세요. 태고오리엔트 번호 1번이거든. 이렇게 조가 2번이에요. 상징적 1번이에요. 그럼 얘가 전형적인 예술이 되려면 숫자가 일치해야죠. 근데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전형적 예술이 될 수 없어요. 맞는 말. 자, 고대 그리스 2번.
그죠? 2번. 매칭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술이 아닌 거. 자, 중세 몇 번? 3번. 그 다음에 이러면 기독교랑 상관없고 해야 3번. 낭만 3번이니까 3번끼리 잘 연결됐으니까 전형적 예술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근데 몇 번? 3번. 왜냐면 낭만으로 다 포함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러면 이 고전주의 쓸데기 없는 말이지. 왜요? 그냥 하나의 유파를 얘기하고 있는 단어니까 고전주의 음악이라고 해서 2번 고르면 안 돼 얘들아. 이건 3번. 그 다음에 낭만 3번. 다 3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형적 예술 될 수 있는 거. 자, 이러면 현대 3번, 이러면 건축 1번, 낭만 3번. 그러면 이 경우는 숫자가 매칭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전형적 예술이 아닌 거.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얘들아 3번 문제도 똑같이 풀 수 있지. 이렇게 3번 문제도 가장 앞단계의 예술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아름다운 건 2번이에요. 근데 자 A가 B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은 둘 다 똑같다라고 대등하다라는 문장이잖아. 대등하지? 아니지. 숫자가 다르니까 그걸 답이 될 수가 없는 거. 자, 가장 뒷단계 3번 아름다운 거 2번 이것도 A는 B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름다운 거 몇 번? 2번. 그 다음에 지성적인 건 3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면서 3번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 맞죠? 다 3번이에요. 가장 지성적인 거 몇 번? 1번.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 2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도 잘못된 말이지. 가장 추한 거 몇 번? 3번. 추를 예술로 인정한 건 낭만부터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건 3번.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 2번. 그러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매기면서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도 된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이러면 이렇게 어떤 철학 문제에서 해겔의 예술론을 여러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한테 두 개를 찾으라는 거야. 의의를 찾던지 한계를 찾던지. 그러면 이 작가의 이 해겔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개념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기 때문에 이러면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라고 처음부터 의의 얘기했었어. 근데 개념에 의존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철학적 미학이 개념에 의존한다는 말이 어디 있죠?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얘가 본문에 없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논증도 수준도 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적 사례를 언급을 안 했나요? 언급을 너무 잘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많다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 사람의 의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당대까지의 예술 현상에 대한 제한적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근데 초기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까지는 살아보진 않았어.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에 나타나는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연결 못하나요? 하죠. 다 어디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낭만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결여하는 게 아니라 설명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갖추고 있고 그러면 기초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초하더라도 그렇지. 이렇게 해야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자, 3번 정신사적 차원과 종교사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분리함으로써 맞아요? 다 대응시켜놨잖아요. 다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거시적인 차원으로. 양자 간에 발생한 모순이 있었나요? 이런 말은 어딨어? 그치? 모순 같은 거에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한계가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예술사의 시대 구분과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무관한 논리의 개념에 이거하기 때문에 이러면 서로 연관성이 없었나요? 장르하고 예술사하고. 장르하고 예술사는 다 연결시킨다고 했단 말이야. 무관한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론의 전체적인 정합성이 떨어져요? 아니에요. 자, 여기 자연이 너무 얘들아 절대자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니까 자연 종교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 당시의 건축은 거대하게 그냥 크기로만 조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건축이 대표 장르가 된다. 연결성이 다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정합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높이고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의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당대 유럽 이외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지성적 단계에다 위치를 시켰대요. 이러면 아까 제일 비지성적인 단계가 몇 단계였어요? 1단계였거든요. 1단계의 얘들아 문명사가 어디였어? 태국 오리엔트였거든. 근데 여러분 오리엔트는 어디를 오리엔트라고 해요? 동양. 오리엔트가 동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동양이라고 하는 곳을 제일 1단계에 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그런 게 너무 뻔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 3번을 봐야지. 3번은 여러분 중세 유럽인데요. 근데 여러분 중세 유럽만 들어가요? 근대 유럽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현대 유럽도 여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는 다 진행을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일 동양이나 여러분 문명이 좀 자기네 기준으로 낮다라고 하는 곳은 제일 마지막으로 위치시킨 거 맞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근대서구가 훨씬 더 자기네가 우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데카르트나 헤겔이라고 하는 근대 초기에 이 철학가들이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이걸 기반으로 제국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현대소설 원래 한번 가볼게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 자, 여러분 이거 이제 보기 보고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문맥 내용들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해봤는데 우선은 여러분 주인공이 3명 나타나. 나라고 하는 인물과 누이와 나와 누이의 엄마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무슨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1인칭 시점 쓰여야죠. 근데 누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누나만 관찰해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자기 혼잣말과 자기 애들아 도백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기를 참고해서 두 번째 문제 찾아주면 되거든. 다시 이 짠 냄새만을 씻고 오는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었다. 근데 여러분 목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걸 하는 이미지야? 씻어내. 그렇지. 어떤 여러분 더러운 거나 부정적인 걸 씻어내는 정화를 하는 행위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해소하고 정화를 시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은 누나의 마음을 해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도시에서 받은 상처를 여러분 보기에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해소해보려고 한다고 했어? 고향의 자연물을 통해서. 그래서 고향의 자연물을 통해 치유해주고 싶어 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이게 동생의 마음. 자, 그 다음에 밀국수를 볼게. 이런 밀국수를 만든 주체가 누구야? 엄마. 그치? 그러면 이 엄마는 딸이 얘들아 지금 함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함구하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을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동생처럼 해소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엄마의 얘들아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인 거지. 그래서 이 밀국수를 만드는 의도는 이거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10시간까지지? 그러면 여러분 요거